안녕하세요. 40대 여성분입니다. 모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탐탁지 않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시어머니들은 아들에 비해 며느리에게 어떤 면에서 부족하다고 느끼면 가장 엄격하게 대해요. 저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시어머니에게 혹독한 시집살이를 당했어요. 우리 집은 가난한 집이라고 표현되는 몹시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왔거든요. 평생 막노동으로 살아가시던 친정아버지와 유치원 보육교사로 일하시던 친정어머니 덕분에 우리 집은 언제나 풍족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다음 달 월세나 식사 걱정 없이 살아갈 정도로는 힘든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친구의 빚보증을 잘못하면서 우리 집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요. 친정집의 기둥이 서서히 무너지고 그날 친정아버지의 장례식장에 사채업자들이 나타났을 때 실망스러웠어요. 그때 친정아버지의 친구를 찾아가려 했지만 이미 자취를 감춘 상태였죠. 그때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던 적이 있어요. 질문하신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 순간을 꼽았을 것이다. 빚 보증을 서게 된 이들은 이미 자취를 감춘 후였기 때문에 남아있는 친정 식구들은 어쩔 수 없이 빚을 갚을 수밖에 없었다. 일생 전업주부로 살아온 여동생들은 초등학교의 조리사로서나 학원 청소부로서 일하며 돈을 벌었다. 제 경우 피부관리샵에서 피부관리자로 일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 형편이 났었다. 월급 대부분은 빚을 갚는 데에 사용하였지만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친정어머니가 다시 일을 해야만 한다는 사실이었다. 친정어머니는 평생 유치원 보육교사로 일하며 친정아버지의 뒷바라지로 인해 평생 힘들게 살아왔다. 친정어머니는 젊은 시절 유치원 보육교사로 일한 경력을 살려 베이비시터로 일을 시작하였지만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배정받은 집의 항의로 인해 그만두어야 했다. 그렇게 집에서 일한 것은 다시 설거지를 천천히 하지 않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친정어머니를 집에서 쫓아내는 것에 대해 화가 날 수도 없었으며 애기 엄마든 업체든 올바르게 항의할 수 없었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엄마에게 가진 난리를 쳐 엄마는 입김이 센 부잣집 사모님이었기 때문에 업체 쪽에서도 당연히 엄마의 눈치를 보았기 때문에 엄마는 억울하게 잘리게 된 것이었어요. 엄마의 잘못이 아니기는 했지만 딸들에게 짐을 지어준다는 생각 때문인지 친정 엄마께서는 줄곧 우울해 하셨어요. 못난 자식 때문에 아이들이 고생만 한다면서요. 마음 같아서는 우울해야 하는 엄마에게 집에서 편히 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하는 현실이 참 씁쓸하고 안타깝습니다. 저가 장녀이기 때문에 더 엄마를 챙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같아요. 아무래도 엄마 역시도 저에게 가장 많이 의지를 하셨거든요.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 안 좋은 일들을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은 시어머니의 무시와 질책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에게 친정 엄마의 소식을 전해들은 시어머니께서는 불같이 화를 내셨는데요. 언제든지 친정집을 괴롭힐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처럼요. 이래서 다 쓰러져가는 집구석에 기둥은 빼오는 게 아닌데. 진정은 어찌 그렇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냐? 아이 다른 집 친정들은 사위 기살려준다고 다달이 용돈이며 해외여행이며 철만 되면 보내준다는데 사회기는 못 살려줘도 최소한 민폐는 끼치지 말아야지. 죄송해요, 어머니. 이번에 엄마가 일하러 가신 곳에서 해고당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프네요. 어머니께서 일자리를 구하실 때까지만 비를 갚는 거니까 어머니도 너무 노여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새파랗게 젊은 애들도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서 난리인데 흰머리가 자글자글해서 할머니 소리 듣는 사부인이 어떻게 일자리를 빨리 구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네요. 그 사부인이 잘렸다는 것도 굼뜨게 일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일을 잘했으면 왜 잘렸을까요? 계속 다녔겠지요. 현재 상황에서는 어머니가 제 말을 믿지 않을 것 같지만 다 사정이 있어서 그랬어요. 친정엄마도 계속 구직 사이트를 보시고 저 또한 어떻게든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한 달 내에는 직장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어디 사부인 걱정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일자리를 구해서 안정을 가져다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머니의 소리는 너무 솔직해서 좀 가슴 아파와서 그러신 거죠. 하는 등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지만 제 자세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어요. 인생은 다시 시작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생돌이 저게 누군데 아이들에게 악플 쓰고 신고하고 싶어 나중에 사람으로 태어나 가시던가 쓸모없는 집구석에 빚까지 주렁주렁 안 갚은 놈 있으니 관리 안 해서 어차피 살았나 졌나. 사실 나도 같이 살긴 불편한데 생성 누가 더 힘듦.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집구석에 빚더미까지 우리 귀한 아들한테 짊어질 생각 없으니 사부인한테 당장 전해라. 사위자가 날 침범하니까 바른 방법을 정해 행동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원래라면 친정엄마의 편을 드는 것이 맞겠지만 제 경우에는 시어머니에게 바싹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제 월급의 대부분은 친정집에 빚 갚는 용도로 다 나가고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했거든요. 일을 하면서도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아 쓰는 입장에서 시어머니 앞에서 큰 소리를 내기 어렵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게 되었어요. 터진 쌀주머니처럼 돈이 줄줄 새는 집구석에서 아들을 결혼시키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차피 우리 아들의 주머니 놀이는 약탈자 고양이처럼 채우기 싫은 마음이에요. 만약 정사한 직장을 찾지 못하면 가게에 와서 불판을 닦으라고 말해주었어요. 이번 달에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강제로 곱창집에서 일하도록 하겠다고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그 말은 틀림없었지만 마음이 울적해지는 것을 막을 순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미안하다며 집안을 다 뒤집고 간 뒤 친정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시부모님이 통화를 한 것 같군요. 친정이 버티고 모든 일이 잘 되도록 해야 하는데 돈 문제로 고민할 일이 생기면 죽기 살기로 노력해야겠어요. 이번 달에도 일자리를 못 찾으면 불판을 닦는 게 낫겠다고 어머니가 말했어요. 그런 소리를 하는 건 좋지 않아요. 일자리는 금방 찾을 거니까 걱정 마세요. 알잖아, 시어머니는 불같은 성격이야. 시어머니가 엄마에게 전화해 뭐라 했나요? 화중한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돈을 잘 벌어오는 외동아들이 빚더미에 앉은 친정집에 발이 묶여 있는데도 허접한 티를 내면서 예의 바른 부모님은 어디에 있겠어요. 상황이 급한데도 사부인이 불판을 닦는 도중에라도 도와주는 게 어디 있어요. 그저 감사할 마음뿐이죠. 엄마의 말에 눈물이 나왔어요. 친정 가족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은 자연스럽게 친정 아버지에 대한 미움으로 넘어갔어요. 아버지가 보증을 하지 않았다면 친정어머니가 이렇게 힘들어할 일은 없었을 거예요. 사돈에게 모욕적인 말을 듣는 일도 없었을 텐데요. 상황이 긴급했지만 그렇다고 친정어머니에게 불판을 닦게 하는 건 적절치 않았어요. 원장님의 말씀을 듣자 눈이 번쩍 떠지더라고요. 친정어머니가 시터로 최적의 인재였는데요. 아이 돌보는 일가견과 애정이 모두 있었기 때문이죠. 원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엄마를 고용하면 어떨까요? 저희 엄마라면 온전히 도와드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갓난아를 돌보는 건 다른 일이에요. 손녀가 조금 까다롭고 낯가림이 있는데 그럴 줄 알면서 잘 적응할지 모르겠네요.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엄마는 보육교사로 20년 이상 일하신 분입니다. 게다가 아이를 돌보는 데는 엄마만큼 잘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만약 자신이 없었다면 원장님께 추천해드릴 일도 없었을 거예요. 새로운 사람을 고용해서 고생을 하기보다는 검증된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친정엄마가 유치원 보육교사로 일하신 경력을 말하자 원장님은 곧바로 엄마를 고용하셨어요. 일주일 정도는 일해보고 결정하겠다고 하셨지만 실제로는 그 후가 더 걱정스러웠어요. 친정엄마는 아이 돌보는데 뛰어나고 정말 아이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십니다. 원장님과 원장님의 며느리도 친정엄마에게 감사해 했어요. 자신의 딸을 다루기 어려운 정도로 잘 돌보는 사람을 만날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 후 엄마는 시트 오일을 판매하여 거의 400만 원을 벌었고 이를 통해 가정의 경제 상황도 조금 나아졌어요. 하지만 잠시 후 남편이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400만 원이면 되는데 좀 더 버시면 안 되냐며요.
돈을 벌어들이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가정이 있어야죠. 지금까지 많이 힘들었을 텐데 아직 할 일이 많으실 텐데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는 것도 멋있지 않잖아. 그거 힘들기도 하고 우리 집 상황에서 차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할까?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한 달에 6만 원이면 충분하지만 한 달 기름값만이라도 10만 원은 넘을 거야. 그리고 유지비까지 들면 400이라는 숫자는 정말 많아 보이지만 대출금을 갚는데 200만 원이 나가고 나머지는 엄마의 생활비를 위해 사용돼서 차를 살 돈도 없어. 생활비가 이미 부담스러운데 차를 어떻게 타야 할지 모르겠어.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가서 장모님의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빚을 갚고 결국 잘 지낸 것인가 싶다. 그렇다면 당연히 차 한 대는 팔아야 해. 사위로서 마음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처가댁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차를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 차를 산다고 비싼 차를 보여주겠어. 급하게 쌓은 차도 알아봐 줄 거야? 남편이 중고차를 살 것을 권유하는 행동에 어이가 없었어. 물론 2달 동안 생활비를 지원해준 남편에게 감사해야 했지만 차를 산다는 것은 다른 문제야. 더구나 친정집도 차를 끌 만큼의 여유가 없었고 갑자기 시어머니에게 차를 구매하라는 남편의 행동에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었어. 오히려 당황스럽더라. 남편이 중고차를 판매하는 일을 시작한 이후로 시어머니 능력 덕분에 손님이 많아지고 고깃집을 운영하시는 시어머니는 못 말리고 매번 손님들을 남편에게 소개시켜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의 심리를 더욱 이해할 수 없었지요. 주변의 입소문을 타 항상 실적이 잘 나오는 것은 물론 성과금까지 두둑하게 반응 와중에 간신히 생활비를 충당할 정도로 돈을 벌게 된 친정엄마에게 중고차 살 것을 권유할 이유는 전혀 없는 일이니까요. 그렇다고 친정엄마께서 차가 필요하다며 알아봐달라고 말씀해 주신 상황도 아니었고요. 그래도 남편이 서운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았기에 차분하게 대화로 풀어보려고 노력하게 되었지요. 아이 그래, 싼 차야 구할 수 있다지만 당신도 알다시피 지금 우리 집 상황이 말이 아니잖아. 차 끌 형편이 되는 건 더더욱 아니고 엄마한테 자살하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당신한테 받았었던 생활비 모두 돌려줄 테니까 기분 풀었으면 좋겠어. 이제 살림이 어느 정도 여유로워져서 당신한테 빚졌던 거 모두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이야. 내가 고작 당신한테 생활비 받자고 이러는 것 같아. 그 쥐구멍으로 밤 나르는 짓도 눈 감아줬는데 내가 장모님한테 이 정도 요구도 못하냐고. 다른 집 남편이었어 봐라. 일하는 마누라가 친정집 빚 갚는다 소리 나올 때부터 이용감이라고. 그 점은 나도 당신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당신한테 받았었던 생활비 돌려준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다고 엄마가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렇죠. 이해합니다. 아래는 한국어 번역입니다. 그것도 아니고 당신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집 사정도 이해해주면 좋겠어. 이런 취급받을 줄 알았으면 저같대 지붕이 무너지든 기둥이 뽑히든 아무 상관 안 하는 건데 대회라도 타고 나가서 물고기라도 잡아봐야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줬는지 알 텐데 말이야. 솔직히 엄마가 남편에게 차를 사지 않는다는 건 이 정도까지 화낼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네요. 저는 그동안 남편에게 받았었던 생활비를 그대로 돌려줬을 뿐 아니라 시어머니와 남편에게도 잘하려고 노력했는걸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던 남편이 어려운 형편이었던 친정집을 도와주었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이런 저의 노력은 안중에도 없는지 툭하면 친정엄마가 자신에게 차를 사지 않는 일을 툭툭 내뱉으며 기분 나쁜 티를 냈지요. 처음에야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런 일이 자꾸만 반복되다 보니 조금 짜증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남편에게 잘 해주려고 노력했던 것들은 모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거든요. 직장에 다니다가 일을 하는 분들이라면 아실 테지만 출근을 하면서 아침밥을 차린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것 오첩반상으로 말이에요. 그렇다고 단지 남편의 기분을 풀어주겠다는 이유로 친정엄마에게 차량 구매할 것을 권유할 수도 없는 일이었고요. 남편은 현재 저는 친정어머니의 상황을 계속 마음에 품고 있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쥐구멍으로 밤 나르는 짓도 눈 감아줬는데 내가 장모님한테 이 정도 요구도 못하냐고. 다른 집 남편이었어 봐라.
일하는 마누라가 친정집 빚 갚는다 소리 나올 때부터 이용감이라고. 그 점은 나도 당신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당신한테 받았었던 생활비 돌려준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다고 엄마가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렇죠. 이해합니다. 제가 다니는 피부관리샵에 있는 직원들도 소개해주려 했고, 정말로 원장님의 며느리가 차를 필요로 해서 남편에게 소개를 해보려 했지만 중고차를 꺼내지 못하게 한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봐라고 말했지만 남편은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의 말이라면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만 소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장모님을 비롯한 무서운 사람들도 모두 쓸모없는 사람이었냐고 생각했어요. 남편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모아놓은 것인가 싶어서 칭찬해 줄 줄 알았는데 아직도 힘들게 일하고 있는 저를 모욕하는 듯한 행동이라고 느껴졌어요. 요즘은 땀을 흘리며 일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게 일을 하니까 세상이 얼마나 쉬운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하다. 나는 당신에 대한 불만이 없어서 지금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어. 나도 당신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으면 이야기하려고 생각했어. 2박 3일도 쉬지 않고 말할 수 있어? 친정의 일을 도와준 것에 감사해서 입 다물고 있었어. 사람과 관계에서는 신중하게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 남욕하지 않고 또렷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아이들이 보면 소중한 선물이라도 준 것 같은 느낌이겠지? 다른 집 아줌마들은 남편이 영업된다고 하면 서로 도와주고 싶어 해. 하지만 나는 무례한 말을 듣고도 참아야 했고 욕하지 않고 차분히 말해야 했어. 외할머니가 우리 차를 팔려고 하는 것에 참아야 했고 당신의 선량함을 알아야 했어. 불평하지 않고 참았던 것을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해. 이러한 당신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존중해야 했어.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해 칭찬해주지 않아서 실망스러웠고 나를 쓸모없다고 여기는 것에 상처받았어. 내가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설 수 없어. 부부싸움이 칼 같다고 하더라도 당신의 원칙에는 따라갈 수 없어. 그렇게 참다가는 속이 깊이 상하는 것과 함께 당신이 그저 내게 원하는 대로만 행동하길 바라는 것뿐일 거야. 내 아내가 어떻게 저를 무시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결혼 이후 우리 부부가 이렇게 크게 싸운 것은 처음이었어요. 어느 때는 몇 주 동안 30억 원의 빚으로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만약 친정집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면 정말로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거예요. 다행히 어머니는 꾸준히 돈을 벌기 위해 일하셨기 때문에 심적으로 위안을 받을 수 있었어요. 최소한 다음 달의 생활비나 대출금으로 인한 걱정은 없었어요. 하지만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는 욕망이 너무나도 컸나요? 그리고 안심하며 한숨을 내쉬던 그때 큰 불행이 친정집에 찾아왔습니다. 친정 어머니께서는 큰 사고를 당하셨어요. 공사 현장을 지나가던 중 뼈대만 갖춰져 있던 구조물이 붕괴되면서 엄마께서는 다치게 되었어요. 손녀딸은 유모차를 밀어내어 다치지 않았지만 엄마는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다쳤어요. 의사의 진단에 의하면 엄마의 다리는 구조물 아래에 깔려 신경과 척추에 큰 손상을 입은 상태였고 아무리 대단한 의사라도 엄마의 다리를 살릴 수 없을 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엄마께서 머리를 심하게 다치면서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엄마의 상황을 듣고 나서 나는 즉시 원장님과 함께 응급실로 뛰어갔고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엄마가 의식을 찾게 해달라고 말했어요. 나에게 있어 엄마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었을 겁니다. 뒤늦게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온 여동생들도 눈물을 흘렸어요. 한평생 힘들게 일한 친정 엄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니 말이에요. 원장님은 제게 사과하며 병원비를 전액 부담하겠다고 했어요. 손녀딸이 무사히 여기게 된 이유는 엄마가 희생을 하셔서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냥 지나가기엔 안 될 것 같아 엄마에게 미안함과 감사함을 느꼈어요. 원장님은 엄마를 도와주기 위해 최선을 다한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더욱 고마웠습니다. 엄마가 수술실에 들어간 후에도 원장님은 나의 편에 서주셨기 때문에 대기실에서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여동생들은 다음날 출근해야 했기 때문에 나만이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수술실에 들어간 지 1시간이 지나던 때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최근 피부관리샵에서는 11시가 넘어서도 야근을 시키냐. 어이가 없어 피부를 만지작거리면서 하루 종일 바빠서 집에 돌아오는 남편보다 늦게까지 일하는 게 이치냐. 당신이 보낸 문자를 보지 못했어. 엄마가 공사 현장에서 크게 다쳐서 수술실에 들어갔다고 했잖아. 오늘 짐을 들어올 수 없을 것 같으니 저녁은 당신이 챙기라고 했어. 냉장고 안에 반찬들이 다 있으니 데워서 먹으면 돼. 왜 장모님이 수술실에 들어가셨는지, 얼마나 크게 다쳤길래 수술을 받아야 했느냐. 붕괴 사고가 있었는데 엄마가 밑에 묻혔어. 수술이 끝나려 했는데 아마 이제 걷지 못할 것 같아. 말을 하려고 했는데 수술이 끝난다 해도 앞으로 걸을 수는 없는 것 같아. 내가 다 말했을 때 함께 갔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왜 택시나 버스를 태워서 이러는 거야? 사고가 날 줄 알았다고. 장모가 이런 상황에서도 걷지 못하는데 너무 무모한 행동이야. 남편의 이기적인 말에 온몸이 소름 끼쳤어. 남편은 엄마를 요양원에 맡기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해. 고르고 골라 결혼을 하고 8년 동안 한 이불을 덮고 잔 남자가 이 정도까지 최악일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일면식 없는 타인의 이야기를 하듯이 태어난 데다가 귀찮은 기세까지 역력해 보이는 남편의 목소리에 그나마 있던 정마저도 뚝 떨어지고 말았지요. 그래서 언제 올 거냐며 계속해서 닥달하는 남편의 목소리를 듣고도 아무 대꾸도 없이 전화를 또 끄는 거고요. 엄마의 경우에는 인대 쪽에 큰 부상을 입으시는 바람에 다리 수술을 해도 차도가 보이지 않았는데요. 진짜 문제는 머리 쪽 부상에 있었어요. 뇌출혈이 심각했기 때문에 지혈과 뇌 손상을 방지하는 개두술 수술을 받으셨지만 회복실에 옮겨진 뒤에도 전혀 의식을 찾지 못하셨으니까요. 원장님께서는 엄마가 회복을 하실 때까지 곁에 있으라며 편의를 봐주셨기에 저는 계속 엄마 곁을 지키며 간호를 해드렸어요. 차도가 보이지 않는 간병에는 효자도 효녀도 없다고 하지만 저와 여동생들은 정말 간절하게 엄마께서 깨어나시길 바랐네요. 참 다행히도 친정엄마께서는 수술을 마친 지 일주일이 지나자 깨어나시게 되었어요. 물론 뇌 쪽을 크게 다치셨기 때문에 바로 일상적인 생활을 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는 못하셨어요.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지려면 꾸준한 재활치료가 필요했고 친정어머니께서 깨어나신 것은 참 기쁜 일이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걱정이 먹구름대처럼 몰려왔어요. 친정어머니께서는 아직 자신의 다리 상태를 알지 못하셨기에 충격을 받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크게 상심하실 수도 있다는 제 예상과는 달리 어머니는 담담하게 자신의 상태를 받아들이셨어요. 여동생들이 어머니를 부축해 재활치료를 진행하는 사이 제 어머니는 엄마의 아픔에 실패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아닌 척 그 모습이 참 슬펐어요. 친정어머니가 다시는 걷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해 크게 울지 않고 바로 휠체어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진지한 노력으로 전동 휠체어를 찾아나가면서 제 마음은 슬펐죠. 친정어머니가 다시 걷지 못할 것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일 때 어머니를 대신해서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하는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저는 아픔에 대한 두려움 없이 열심히 휠체어를 찾는 여동생들과는 달리 저는 미래를 생각하다 보니 친정어머니의 아픔을 잊게 되었었어요. 장녀로서의 책임을 느끼고 있었지만 어쨌든 이미 벌어진 일을 반전쳐낼 수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친정어머니를 돌볼 것을 결심했어요. 그리고 더 찾아보니 장애 등급이 0부터 3등급까지는 전동 휠체어를 따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구매할 때 보조금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전 곧바로 등록 상담을 하기 위해 동사무소를 찾아갔지요. 친정엄마의 상태를 전해드린 공무원은 엄마의 장애 등급이 2등급 정도 나올 것 같다고 설명을 해줬어요. 엄마께서는 각각의 다리를 별도로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이었지요. 원래 차상위계층이었다면 200만 원 정도 보조금을 지원받았겠지만 친정엄마께서 건강보험 가입자 장애인으로 밖에 인정이 안 되다 보니까 16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참 감사한 일이었어요. 의사에게 얼추 태어날 날짜를 받아 전해들은 저는 곧바로 전통 휠체어를 주문했어요. 그렇다면 엄마의 집에 바로 배송을 보내려고 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병원에서 태어날 때 바로 쓰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동 휠체어를 우리 집에 배송하게 되었지요. 엄마께서는 한 달 가깝게 병원 신세를 치며 재활 치료를 하고 계셨지만 그동안 남편은 단 한 번도 병문안을 온 적이 없었고 저는 남편이 참 원망스러웠어요. 큰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아픈 와중에 사위에게 폐를 끼치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는 장모에게 얼굴 한 번 비추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제가 남편에게 친정엄마의 수발을 들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남편에게 전화를 할까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전화를 해봤자 좋은. 저는 아픔에 대한 두려움 없이 열심히 휠체어를 찾는 여동생들과는 달리 저는 미래를 생각하다 보니 친정어머니의 아픔을 잊게 되었었어요. 장녀로서의 책임을 느끼고 있었지만 어쨌든 이미 벌어진 일을 반전쳐낼 수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친정어머니를 돌볼 것을 결심했어요. 그리고 더 찾아보니 장애 등급이 0부터 3등급까지는 전동 휠체어를 따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소리가 나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친정엄마를 여동생들에게 맡기고 집에 돌아왔어요. 옷을 갈아입으러 왔던 거죠. 그런데 오랜만에 방문한 집에서 반드시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마주친 거였어요. 그 사람들은 시어머니와 남편이었어요. 집에 반찬을 가져다주는 척해서 온 시어머니가 포장이 열려진 휠체어를 가리키며 화를 내셨어요. 이게 뭐냐? 아들한테 돈 타먹으면서 시간 보내고 이제 맞다. 우리 아들한테 돈 주고 휠체어도 샀어. 돈 얼마나 쓰는지 검색 좀 해봐 라고 시어머니가 화를 내셨어요. 남편은 전동 휠체어의 가격을 검색하며 시어머니를 달래고 있었죠. 정말 그 시킨의 행동에 대해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산 물건은 제 엄마를 위해 필요한 것이었고 남편의 돈으로 산 것이 아닌 제가 일한 돈으로 산 것이었는데 말이죠. 그러나 두 사람은 제게 환불하라며 협박을 하였어요. 이건 당장 환불 안 하면 이혼이다. 200만 원을 어디서 어떻게 쓴 거야? 라며요. 목을 나태우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두 얼굴에 벌어진 성질을 보고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두 사람의 지갑에서 돈을 훔쳤다고 환불을 요구하는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었던데 발광하는 꼴이 웃겨요. 이혼해야겠다는 말을 하며 존중을 한 것도 아니고 발광을 다채롭게 하는 당신과는 살 수 없어요. 또한 당신의 어머니도 같은 생각일 텐데요. 어머니가 아들한테 준 돈을 언제 받은 건데 그 이야기를 아직도 믿고 물고 있어서 난리가 났어요. 이러시는 거면 걱정 안 해도 돼요? 그 사람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저한테 돈을 주는지 알고 있으니까요. 얘야, 뭐가 잘못됐나? 여기가 어디냐고 큰 소리치며 정말 이혼당하게 될까 맨몸으로 쫓겨나게 있어? 당신이라면 대출금을 갚지 못했을 거라면서 너무 겁을 안 먹어요. 누가 알아? 너는 나를 내 몸이 멀쩡했을 때 알아주었어. 나는 장모님의 생명을 어디서 얻은 걸로 그때는 모른 척했는데 내 돈으로 엄마에게 좋은 의자 하나 살겠어요. 어디 나랑 이혼하고 소금 뿌린 당신의 어머니처럼 펄쩍거려주는 여자를 찾아보자고 말이에요. 내 기분이 망가진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다친 장모님에게 돈을 썼다며 난리를 피우는 남편을 보며 정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손가락 발가락을 다 합쳐도 셀 수 없을 만큼의 단점이 있는 남편과 함께 살았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그것은 서로 나이가 들어 의지하며 살고 싶었고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길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행동을 보며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되었고 시어머니의 모의상식한 행동 또한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웃들의 얘기 속에서도 남편이 나를 위해 돈을 많이 뜯어낼 것이라고 소문을 퍼뜨리면서 이혼 소송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이에 저는 교류가 넓은 원장님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장로다리가 다쳐 걷지 못한다고 하는데 휠체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것은 나도 처음 들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남편 같은 사람은 본 적이 없다는 발언에 정말 공포를 느꼈습니다. 장모님의 입원 중에도 한 번도 병문안을 하지 않는 남편은 엄마를 돌봄에만 집중하고 싶다며 제게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도 알겠지만 좀 염치 없지만 제게 도와주실 수 있나요? 자, 이야기하고 싶었잖아요. 여행객들.
나도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 당연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며느리는 사기를 당해서 고충을 겪고 있어.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야 해요. 역사 있는 변호사를 소개시켜 줄 테니 걱정 마세요. 음악. 어떤 어려움이 올까요? 신랑에게 빌려 쓴 생활비와 가정경제를 시일 동안 돌려줬어요. 신혼집에서 자금을 모아서 친정 등에서 비용을 더했다는 증거를 제시했어요. 이게 모든 것을 말해주죠. 제시된 자료는 남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어요. 더구나 남편은 법적으로 불리하다고 여겨져 법정에서 시비를 걸기 시작했죠. 변호사를 고용하려고 뭘 숨기고 있었는지요. 결국 일에 대한 검토는 인간 관찰과 함께 해야 하는데 내가 더 이상 돈을 무시하지 않을 것을 보증하기 때문에 저의 위자료에 대한 톡톡한 지원이 될 것입니다. K하지 말고 자금이 부족해서도 저에게 많이 지원해야 한다면 걱정에 대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나한테 줘야 할 금액도 쉽지 않으니 나에게 많은 돈을 내야 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 그동안 꽤 많이 구워 먹어야겠어요. 넌 정말 바보야? 내가 너에게 돈을 왜 줘야 해? 못 사는 짓하고 불쌍하다고. 주인님, 이야기와 관련된 추가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한국어로 번역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살고 있던 저는 친정 어머니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남편의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집에서는 남편을 만날 일이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회사 로비에 도착하니 남편이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며 한 여성과 함께 있었고 양복을 입은 두 남자가 옆에서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 보여서 처음에는 회사로 들어가지 않으려 했지만 여성의 등 뒤 모습이 너무 익숙해서 홀린 듯이 로비로 진입했어요. 여성의 얼굴을 본 순간 정말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무릎을 꿇고 있는 여성은 바로 우리 사장님이었기 때문이죠. 저는 사장님을 인식한다는 척하고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남편이 일어나며 제게 낯선 사람인지 물어봤어요. 이 사람이 사기꾼이라고 자기 남편이래 라고 대답했습니다. 역시 사람을 알면 한눈에 알아보는 법이 있었어요. 제가 이미 사장님 덕분에 이혼했다고 속이자 남편은 그것에 조금 놀랐을 뿐이었습니다. 워낙 많이 알았으면 이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겠죠? 내가 예상했던 것 같아. 사기꾼이라는 이야기에 사람으로서부터 사기 이야기로 변한 남편과 함께 사장님을 오랫동안 알고 있던 것일까요? 사기꾼이라는 이야기에 충격받아 이반전에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어째서 일반적으로 만난 사람으로 이렇게 변호사를 대동해 회사까지 올까? 그런 변태한 차 속여 팔아도 이유가 있을까? 사기꾼 덕분에 결코 낳쳤던 며느리와 손녀가 함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갈 뻔할 뻔했다고 하면서 남편이 원장님의 며느리에게 침수차를 세차해서 가까운 중고차라고 속이거나 난지몽지를 한 것이었다. 원장님의 며느리는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교통사고를 당할 뻔했지만 가장 다행히도 생명에 위협이 되는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 일로 화가 난 원장님은 남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회사까지 직접 찾아갔어요. 원장님이 경고를 한 뒤 변호사들과 함께 회사 로비에서 나오는데 남편이 원장님에게 매달리고 도움을 청하는 장면이 벌어졌어요. 함께 다니고 차 판 곳까지도 걸리면 진짜 신경 살 것 같다며 촉각을 곤두세운 것 같아요. 저렇게 구걸하면 안 돼. 한 번만 도와주면 돼. 이번 일만 잘 끝내면 당신한테 위자료도 그대로 다 줄게. 정말 착하게 살 거야. 걔가 똥을 참지 않으면서 당신한테 착하게 산다는 소리 하지 말고. 죗값이나 톡톡히 받아야 돼. 그래도 당신 콩밥 좋아하잖아. 이제는 맨날 콩밥 먹을 테니까 걱정할 일 없을 거야. 다리 다친 장모한테 왜 차 안 샀냐고 난리치는 거 꼴 보기 싫어. 그래서 원장님께 전화해서 제가 아는 사실 말씀드렸어. 남편에게 중고차 사기 당한 사람이 더 있다는 거 말야. 그러자 원장님은 인터넷 게시판에서 남편에게 중고차 사기 당한 사람들의 제보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연락했어. 그래서 남편을 악질이라고 느끼게 됐어. 20대 초반의 어린 친구들이나 어르신들 상대로 사기친 거니까. 보통 벌금 형벌로 끝났겠지만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남편은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어.
법원 판정 나자 시어머니가 뒤늦게 연락 와서 접다시피 하면서 구걸했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어. 남편 징역살이 보내게 하는 건 아니니까. 서운한 게 있으면 내가 다 맞아줄게. 아들이 징역살이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머니, 왜 저에게 이러세요? 아들의 등골을 빼먹는 나쁜 년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이혼까지 한마당에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죠. 쓸모없는 이전 며느리에게 부탁할 시간이 있다면 아들 오빠나 할 준비하세요. 아이가 건망했구나, 망했어요. 우리 불쌍한 아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전 남편이 징역살이를 하고 난 후 소문이 퍼졌는데 피해자 가족들이 이전 시어머니의 곱창 가게까지 와서 깽판을 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소중히 여기던 곱창 가게를 접어야 했어요. 전 남편은 산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길 부탁하겠다는 전화를 했는데 거절했어요. 그 후 전 남편은 간신히 살아가고 있다고 하네요. 저는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모든 것은 자신이 심은 대로 거둔 것이잖아요. 전 남편처럼 바닥에 고꾸라져서 죽어가는 게 아닌 신생활을 즐기고 있어요. 피부 관리샵을 차리면서 수입이 많이 늘어났어요. 원장님이 항상 제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시는데요. 인생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원장님 같은 분이 옆에 있다는 것이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고향 엄마가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엄마의 애착 가디건을 입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네요. 그 옷을 보면 엄마가 옆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이렇게 오랜 내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며 저도 이만 쉬어가려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다가오는 추석 잘 보내세요.